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 반도체 등 이 주요 IT 제품들의 상호 관세 면제를 전격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이 전자기기 관련한 관세 부과가 완전 제외된 것이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 부과할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중국산 전자기기에는 향후 반도체와 함께 품목 관세로 들어가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관세,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 현상화가 전망, 자세하게 업데이트 또 향후 전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 자산 시장, 무엇보다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중국과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환율, 주식, 금, 채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새로운 소식들 업데이트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대해서 상호 관세 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후 몇 시간 뒤에 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꾸기가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후에 또 조금 전에 중국은 히토류 보복을 또 천명했거든요. 이 중국의 맞대응 이야기까지 가장 최신적으로 업데이트된 상황들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방송을 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와중에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일단 정리는 해드려야 되겠죠. 소장님. 아직 바뀌기 전이기는 하니까 확실한 것은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칩, 면세는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현지 시간이 일요일 자정에 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 업데이트 된 걸 보면 사실은 외신을 통해서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게 관세 국경 보호청의 발표예요. 총 20개 품목입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노트북, 하드디스크, 컴퓨터 프로세서와 메모리 칩, 여기다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포함해서 20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에선 제외된다.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별도의,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아닌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서 품목별 관세를 지금 부과할 계획이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그런 이미 이제 곧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한 상황입니다. 백악관 역시 이제 비슷한데요. 그러면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경우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IT 부품의 거의 4분의 1 이상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기 네. 때문에 지금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이제 줄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마약 문제를 이유로 기존에 이제 부과했던 20%의 이 이제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관세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과연 이제 이번 주 중인지 네. 우리랑은 이제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결과 반도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조만간 시행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예. 이게 확실한 것이 아닌 것이요. 이제 처음에 면세가 됐잖아요. 근데 면세가 된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면세는 시행이 됐는데 이후에 자기가 별도의 또 하나의 관세를 매긴다는 건지, 아니면 최초에 관세청에서 이야기했던 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것도 원천 무효인지 소장님 이건 확인은 안 되죠 지금? 맞습니다. 예, 이건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은 상호관세 발표하면서 판넬에 적혀 있던 네. 한국의 상호관세 25, 26 갖고 야간에 네.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서 26%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또 25잖아요. 다음날 발표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니다라고 하니 바로 바뀝니다. 네. 행정명령을 수정할 정도로 모든 결정은 탑다운 방식, 네. 밑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나온 게 틀렸어도 수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잘 모르는데요. 일단은 면세된 걸로 알고, 예, 면세가 쭉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품목별이랑 전자제품 품목별 관세 나올 때 세금 붙는다. 이게 다수설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가시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반도체 품목별 또 전자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이미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관세하면서 야 여기다 품목별 관세에다 상호 관세 25%를 더하면 갑자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1.5배가 뛰잖아요. 네. 당시에도 상호관세에서 품목별 관세는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당연한 기대감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를 계속 번복하고 미 언론이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무관세야. 지금까지는 관세 부과된 거 없어. 라는 것에도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지금 대부분의 IT 전자기기가 이제 중국산이다 보니 이 중국을 겨냥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절대 면제부가 없다라는 게 트럼프의 확신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 공급망에서 이걸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 기업도 손해를 봅니다. 예. 당장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폰 가격이 미국에서 대부분이 생산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요? 미국 맞습니다. 예. 중국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인도로 전용기를 띄워야 할 네네네. 정도로 지금 자국의 사재기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 이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은 상호관세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그러나 곧 국가안보 명분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별도 품목관세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네. 미중 간 무역 전쟁 그동안은 사실 표면적으로 120이다, 125다, 145 서로 관세를 이제 통해서 대응을 했다면 100% 넘어가면 관세 의미가 없습니다. 네. 물건값이 두세 배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 못 장벽 사죠. 네. 교육 안 하겠다는 네. 의미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트럼프 이 행정부에 대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핵심 광물 자원이라든가 IT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가 WTO 제소라든가 아니면 대미 어떤 이제 이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여행을 자제한다든가 미국산 영화 수입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맞보복에 네. 보복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모릅니다만 앞에 면세를 하게 된 거 애플 때문이다, 뭐 패닉 바잉 때문이다, 맞습니까? 근데 애플이란 기업 하나 살려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방향을 튼다? 이것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니까 이게 가려요. 네, 왜냐하면 이해가 가요? 네, 트럼프 네. 때문에. 왜냐하면 네. 일기도 똑같은 전철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일기도 사실은 4년 전, 8년 전 거슬러 네. 올라가면 사실 애플이 손해를 보잖아요. 네. 애플은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당장 중국산 거의 90%, 나머지 그렇죠. 인도와 조금 갖고 있는데 네. 이렇게 중국과 싸우게 되면 중국에서 역수입해야 되니 지금 이제 아이폰 최고 기종의 경우에는 현재 한 250만 원 내외에서 팔리고 있는데 아무리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2배. 이걸 만에 하나 정말로 리쇼어링으로 해서 애플이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 하더라도 공장 지어서 만드는 출고 가격은 500만 원대가 넘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플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다 보니까 나온 오보인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텐데 애플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가질 수도 있다라고 좀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헷갈린데요. 네. 애플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애플만 빼주게 되면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는 삼성과 삼성전자, 갤럭시와 중국산일 텐데요. 중국은 이미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럼 삼성전자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지금 애플하고 이제 삼성이 하이브랜드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덤으로 미국은 어차피 미국 공략이 안 되고 있는 중국 저가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동남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또 저가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삼성전자로서는 이중고인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베트남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베트남은 또 46%잖아요. 왜? 이래저래 많이 헷갈리는데요. 잘 보면은 이번에 혜택의 4분의 1, 20%에서 25%는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본다. 선생님, 그럼 이번에 면세 조치, 이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 그러나 면세 조치 자체는 중국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이게 맞나요?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건 전 국가, 미국의 교역국 상대로 뱉었던 기본관세 10%, 그리고 이제 중국은 예외를 하고요. 중국은 예외를 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거든요. 품목별 관세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교역에서 IT 제품의 부품이나 대부분의 4분의 1은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이제 제품에 대한 상하 관세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 결국 수혜는 중국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CNN은 이번 조치가 사실은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를 둔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좋은 거고. 쪽으로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발표될 반도체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했던 건 사실 25%였어요. 추정하기로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율도 25%로 가져가게 되면 물론 이걸 이제 상호 관세는 제외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우리는 무관세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었지만 25%, 1.25배 정도 비싸니까 오히려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과 저가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치가 이제 미국 내 제조 기반이 부족한 이제 회사들의 경우에는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를 두고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너무 일관되지 않게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지금도 다음 주인지 이번 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하고 전자제품에 대해서 다시 입장 정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반도체 품목 관세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5%일까요? 근데 또 여기 또 누구 빼주고 누구 또 이것도 하겠죠? 왜냐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는 미국의 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코로나19를 경험했더니 우리는 설계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반도체 생산 강국인 한국 그리고 뭐 일본 그리고 이제 패키지 강국인 대만까지 모두 이제 미국에다가 생산 공장을 짓게 되면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반도체 생산부터 제조, 클러스터, 판매까지 모두 미국 내 종합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조금 줄 이유 없이 관세만 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된다라는 논리였는데 근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보조금까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다 반도체를 만에 하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동맹국가 그리고 중국과 똑같이 품목별 관세 25% 적용하게 되면 대미 투자를 구태여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보조금도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사는 진행 중인데다가 여기다 추가 더 투자를 요구한다면 구태여 경쟁력 없는 미국에다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 뒤통수 사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라고 해서 현대차 31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했고요. 대만의 TSMC 무려 145조 하고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걸 좀 앞에서 선행적으로 이제 이 양자간 협상을 좀 보고서 뒤늦게 하자라는 분위기고 만약에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가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이번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아우러서 똑같은 동일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반도체
미국이 원하고 있는 플랫폼을 한 대로 모으는 것도 지금 조금 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예. 중국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예. 중국이 딥시크처럼 하이브랜드 반도체만큼은 미래 성장 동력만큼은 중국을 견제하자고 해서 같이 동맹으로 엮어서 치포를 지금 선언했는데도 이게 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좀 궁금하긴 하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네. 모든 국가에 대해서 반도체 이 품목별 관세 25% 적용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반항을 또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하여튼 지켜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애매하게 시점도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오늘이라고 했다가 오늘 밤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이번 주일 수도 있고 아예 또 다음 주일 수도 있고 좀 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의 관세 그리고 전자제품의 관세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호 관세 유예가 지금 90일이잖아요. 석 달. 많은 전문가들이 석 달 동안에 90개국과 어떻게 협상을 하냐. 이거 계속 3개월 단위로 연장일 거다. 어느 쪽이세요? 그런데 이러면 또 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영이 안 서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90여 개 국가가 이제 90일 동안 한다면요. 하루에 한 번꼴로 한 개 국가와 해야 돼요. 휴일 없이. 네, 그것도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기를 좀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한미 FTA 재개정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했던 철강과 자동차를 양보했잖아요. 네. 이 협상이 무려 얼마나 걸렸다? 8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겁니다. 지금 분리대응하고 있잖아요. 중국만 예외로 하고 90일 정도 우방국들한테 시간을 줬지만 여유를 주고 지금 75개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근데 네.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된 게 일본, 한국이에요. 네. 여기는 조금 만만하다. 왜냐하면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안보까지 엮어서 원스톱으로 지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빨리 있는데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가장 빠른 데가 지금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고된 지 지금 5일, 10일째 흘려가고 있는데 네. 결과는 없습니다. 뭐 우리야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일본은 왜 안 나오는 건가요? 일본은 이제 직접 가서 하겠지만 네. 직접 가서 하고 지금 이시바 총리가 거의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가장 먼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려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협상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0일 내로 이제 협상을 마무리한다? 저는 10분의 1도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부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90일 유예 기간이 아니라 또, 점점점 유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이제 포커스를 중국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 일기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요. 대미 관세율을 똑같이 125% 이제 펜타닐 관세는 따로 있는 거니까까지 맞췄고요. 오늘 오전이었죠. 속보가 나왔는데 히토류 수출 제한이 아닙니다. 아예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맞서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히토류는 일기 때부터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2023년 기준 이제 미국의 중국산 히토류 수입 비중이 80%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상 됩니다. 근데 문제는 히토류의 용도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 자동차뿐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군사 장비, 드론과 로봇까지도 이 히토류가 지금 들어가야 되다 보니 그렇죠. 미국의 첨단 장비 산업이 직격탄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실제로 사실은 뭐 미국도 사실은 히토류가 저장은 돼 있지만 이거를 환경 문제, 네. 경제성을 이유로 지금 채굴할 엄두가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고. 예,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히토류로 인해서 뭐 거의 한 20% 이상 나머지 국가들 뭐 호주라든가 아니면 나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대체 국가를 통해서 조금은 이제 여유분을 좀 두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이제 미국의 IT 제품 생산에는 필수적인 광물이고 워낙에 중국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첨단 제품, 수출 제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시 전액을 다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분이 석 달에서 많게는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된다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미 수출 중단으로만 히토류를 해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 중국과 이제 이 미국의 싸움이 네. 결국은 이제 G2의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세율 동등하게 했죠. 그다음에 기본 패키지로 가는 게 있습니다. 네. 히토류 부분 광물 자원에 대해서 점점 이 수출 제한 품목을 늘리고 있고요. 네. IT 기업에 대한 제재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WTO 제소까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과거에 정말로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체제 안정을 위해서 뒤로 밀렸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네. 미국만 제재하고 네. 다른 나라에는 히토류를 더 풀어준다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중국만 섬으로 만들고 자기네가 다 뭉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동맹국들한테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을 중국이 노려서 미국을 섬으로 만들고 자기네 우방국 모으는 또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전략이 먹혀진다면 네. 가장 먼저 유럽연합과 네. 유럽연합은 7월에 정상회담도 예고가 돼 있고요. 네. 유럽연합이 먼저 제스처를 취했어요.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45%의 관세를 낮춰주겠다. 중국과. 네. 그러니까 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미국이 당연히 유럽산에도 2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 지금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중국과 오히려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 같이 고위급 회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미국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일 시진핑의 입장에서라면 내가 줄 수 있는 것 카드가 가장 좋은 카드는 뭐냐? 말씀하셨던 전략산업 물자인 히토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럽연합 이야기해 주셔서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약간 스탠스가 애매합니다. 미국과도 맞섰다가 또 중국과도 관계가 좋다가 7월에 유럽연합과 중국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유럽연합도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미중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중국이 결국은 손해예요. 미국보다 3배 이상 수출을 미국이 많이 해야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장기화되면 손해이니 이 남는 물건을 과연 어디에다 팔 것인가. 예. 이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 유럽연합, 동남아, 한중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7월에는 이제 유럽연합과 이제 시진핑, 물론 뭐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이라고 하지만 네. 트럼프 대 반트럼프 진영이 나와 있는 그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특히 이제 EU가 먼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나 이제 주류 관세 갈등을 겪으면서 어쨌든 이제 이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EU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물품을 중국으로, 중국 마찬가지로 관세가 조금은 낮아진다면 대미로 향하던 물품을 EU로 지금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틈타서 오히려 네. 이걸 또 비집고 네.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결국은 이게 자충수가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의 네. 경우에는 일기 때처럼 이제 굉장히 중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동맹국까지 관세 폭탄을 때리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반도체는 우리 한국에 정말 뭐 쌀이자 우리 수출 역군 아닙니까? 품목별 관세에서 지금 우리 반도체를 또 어마어마하게 공격한다면 우리나라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올해도 네. 그렇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수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네. 내수 침체가 거의 2년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받는다. 물론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데는 중국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중국에 대해서 145%의 이제 이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이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으로도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도 빼줘야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그 중간재를 만들어서 완제품을 중국이 또 전 세계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중고입니다. 지금 미국 관세로 인해서 미국 수출 줄어들고요. 네. 또 중국으로 줄 수 있는 중간재 수출을 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남아도는 이제 물동량을 어디로 다 밀어내기를 할 것인가. 한국이 가장 인접하고 있거든요. 네. 유통비가 가장 적게 되는 한국으로 오게 되면 우리 내수 기반 알리, 테무, 쉬리가 이제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저가산이 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관세 전쟁, 특히나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전략적 동맹으로 간주하면서 우리를 어느 정도 유예해 줄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정말 똑같이 중국처럼 아니면 다른 이제 비우방국처럼 25%의 관세율로 완전히 똑같은 이제 이 동등한 대우를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뿐만이 아니라 금융당국도 상당한 공공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금융당국도 함께해서 재정과 힘을 모아서 이번에 관세 쇼크 파고를 함께 넘어야겠죠? 맞습니다. 지금 수출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중소기업들, 이제 한위치 위험이 좀 안 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9조 원 정도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단기 숨통을 좀 튀는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다 석 달 정도의 재고를 좀 쌓아놨기 때문에 네. 현지의 가격 인상분만큼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이게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마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좀 가시화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세밀한 어떤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세계 금융시장이 관세 전쟁 후폭풍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역사적인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데요. 자, 이 변동성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전히 불안감 커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채권, 환율, 증시, 금, 코인 모조리 다 출렁대고 있는 이 시각,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 국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미 국채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채 금리 튀어오르는 거 보고 쇼크를 먹었다, 충격을 먹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교수님, 한때 10년물 금리 3.8%까지 떨어졌다가 느닷없는 폭등이 나와서 4.5%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미 국채 시장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일단 셋업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채의 수익률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가격 지표와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올랐다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꾸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시장에서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LSEG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글로벌 채권 펀드 쪽 자금이 약 257억 달러가 유출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자금이 유출된 것, 즉 자금 유출을 커버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도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를 생각해 봤을 때 연초부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고점을 찍고 거의 2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주식 쪽의 그 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에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에 의해서 작아졌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맞춰주기 위해서 채권 쪽에서도 매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일단 그 채권 매도세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네, 일반적인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시장에서는 역시 뭐 음모론이라던가 좀 더 대결 구도에 관심이 크잖아요. 누가 미 국채를 팔았는가? 중국이 팔았다, 일본이 팔았다.
영국이 팔았다. 이런 중국이 팔았다 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중국이 막 대거 국채 매도를 해서 금리를 끌어올렸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거를 추적하기 어렵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재무성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월간 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틱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유감스럽게도 지금 가장 최신의 자료가 2025년 1월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고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려면 6월이 지나야 6월이요.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에서부터는 정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 왜 중국이 제일 먼저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복 관세를 매겼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만으로 충분치 않다. 다른 추가적으로 시장에 그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미 국채 매도가 가능하기는 할 겁니다. 다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020년 이후에 중국은 꾸준히 미국 국채를 매각을 했고요. 많이 줄였네요. 전체적으로 그 지금 2013년부터 자료를 보고 계신데 2020년부터만 하더라도 거의 30% 가까이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국 중에서 1위가 아니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 줄였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줄이지 않았느냐 하면 일본도 계속 꾸준히 줄여나가고 일본이라는 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요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 국채를 매도했다라는 그런 식의 스페큘레이션도 가능은 하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극단적으로 끌고 나가 보면은 가장 요즘 사이가 안 좋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 동 기간 동안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2배가 넘게 상승을 해가지고 한 3,500억 불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로 그 캐나다의 그 대미 익스포저가 너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음모론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여러 나라가 여기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팔았다, 일본이 팔았다, 캐나다가 팔았다, 썰입니다. 여름 이후에나 좀 팩트는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중요한 것은 미 국채가 이 정도 세간의 입에 카더라 통신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위상이 추락한 것이 아닌가.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국채 다시 한번 좀 뭐 재고해봐야 된다, 뭐 새삼스럽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그냥 관세를 부과하고 너희는 두들겨 맞아라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 1세기 넘게 유지되어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슈가 정리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이번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미국 경제만이 독야청청할 것이다라고 외쳤던 그 US exceptionalism 같은 이런 부분이 지금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25년 초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자금 이전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였었죠.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 흐름인데요. 이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이제 이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인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관세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그 상대국 내지는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가지고 더 안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첫 번째 추측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추측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이게 신고립주의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거래 상대방이 미국 내지는 미 달러화로 되어 있는 자산을 가져야 될 유인이 있느냐라는 매력이 것이죠. 없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격, 즉 카시카리 총재가 이야기했던 그 세이프헤이븐으로서의 미국 자산의 매력은 떨어지고 그 매력이 상대적으로 금과 같은 특정 기금 속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미 국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달러의 인기, 달러의 몸값도 추락하고 있는데요. 달러와 상대 통화의 비중을 말하는 이 달러 인덱스가 100선이 깨졌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관세 쇼크에 직격탄을 맞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420원대까지. 달러도 함께 약세가 나오고 있네요. 미 국채의 몸값도 추락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채를 매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금 시장에서 달러화를 이제 끌어들이는 요인이 강해졌다라는 것이고, 달러화의 공급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달러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관세 부과에 따라 가지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물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포트를 취소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아까 자금의 흐름이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한다면 달러화의 약세는 어떤 의미로는 그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도 한 1,420원대까지 내려왔던데 일각에서는 뭐 환율 더 그러니까 달러 더 약해지면 1,300원대 이야기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1,300엔 또 굉장한 1,400원대 또 있잖아요, 저항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그 통화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 뭐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2분기의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경제도 사실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통화가 사실 강세의 요인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돼요.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측면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미국 달러화가 90선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네. 증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만 놓고 보면 이게 미국 증시인가 아니면 일개 진짜 중형주가 움직이는가 할 정도였었습니다. 이번 주도 걱정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 한번 폭풍이 지나갔으니 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간단한 논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와 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나긴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 번째 상승폭이라는 그런 수치. 2차 대전까지 갑니까? 네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수치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이너스 25%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지금 절반 정도 회복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 오른 셈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성을 탐색을 해봐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이 불안정성을 이끌어낸 그런 요인이 증시 자체의 요소라기보다는 증시 외부적인 요소, 즉 정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막 급등락 속에서 의외로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코스닥 종목들이 관세와 좀 무관하게 움직여서 그런 건가요? 구성 종목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이요? 첫 번째로는 작년 12월부터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일단 기저 레벨이 다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로운 점을 보시면은 12월 9일 날 이제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나서 627을 찍으면서 최저점을 기록을 하는데 이번에 관세 부과와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최저점을 기록을 하는 게 637선, 즉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맞은 수준까지 다시 돌아온 거고 외국 입장에서는 처음 맞은 거니까 아무래도 한국이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럼 24년에는 지수가 좋았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었죠. 24년에 코스닥 관련 기업들 별로 실적 좋지 않았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25년에는 그거보다 얼마나 더 나빠지겠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비해서는 관세에 대한 익스포저는 조금 더 작은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코스닥이요, 작년에 최하위 수익률 꼴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선두에 달리고 있는 것도 그런 저가 매력들도 함께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주 교수님이 통화정책 전문가시니까요. 연준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5월에 있을 5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수도 있나? 또 5, 6, 7, 3개월 인하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방향성,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예. 상태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단 JP 모건의 79%를 딱 제시를 하는 거죠, 타이틀로. 네. 경기 침체 가능성 79%인데 금리 인하를 안 할 안 거야? 해? 네. 트럼프의 전형적인 레토릭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수사가 일단 기준금리는 낮추고 봐라라는 그런 부분이 강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 중에 이 관세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관세는 어떤 형태로든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 관세를 인상을 했을 때 이 관세는 주로 수입 물가의 인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한국 관세를 제시를 하면서 그 패스오버 레이트를 0.2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니만의 페이퍼를 보면 그 부분이 0.945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알고도 이렇게 쓴 거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 패스오버 레이트가 0.945 정도의 계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관세를 10% 올리면 9.4%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국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압력을 받을 정도로. 먼저 망가져야 된다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우리 실물 경기는 좋고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계속 더 좋아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경기가 둔화되는 정도로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연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뉴욕 패드의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에 인플레이션이 약 3.5%에서 4%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거는 그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타겟인 2% 레벨로 수렴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5에서 4%?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요인이 없어진다라는 연준은요? 예.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개를 바라보게 됩니다. 듀얼 맨데이트니까 완전 고용을 보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보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은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5월 인하설은 좀 본격적으로 섣부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5월 인하설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당장 그런데요. 이번 주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우리는 이미 경기가 나빠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먼저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인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 문제도 사실 그렇게 들어본 적 없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만 문제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관세가 참 여러모로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관세가 부과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018년, 2019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했느냐. 생각해보면 위안화의 가치를 하락시켜버렸죠. 그렇죠. 6선에서 7.2선까지 쭉 올려나가는. 즉 미국이 관세율을 높일 때마다 그에 따라서 외환, 즉 위안화의 가치가 그에 따라서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략적으로 평가를 할 때 75% 정도 커버를 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환율로요? 네. 이것이 전형적으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수출국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세 10% 부과하면 환율을 10% 같이 하락시키면은
미국 달러화 가격은 동일해지니까 수입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결과 수출국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통화가 약세겠죠. 가치가 예, 하락하니까 예.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즉 수입 물가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물론 그래서 예, 예.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경기가 안 좋은 점이라던가 그 다음에 가계 부채 이슈라던가 네. 부동산 이슈 같은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통위 입장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최소한 4월에는 쉽지 않을 이번 주 거다라고 목요일은? 생각하는 거죠. 네, 좀 그러기엔 낮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요. 금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막 떨어져 약화돼 안 좋아. 금 투자자들은 엄청 웃고 있거든요. 금은 아는 분들이 왜 금값이 올랐나는 알 것 같고요. 앞으로 전망 어떤 걸 좀 보고 이게 오른다 내린다를 보면 될까요? 지금 불확실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은 명확하죠. 트럼프의 입에 있고 이게 안전자산의 레벨에까지, 즉 미국에 대한 신뢰도 수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국채도 현상이, 망가뜨렸죠. 예, 네.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관세를 많이 유예를 하던가 네. 아니면 관세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던가 예. 아니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트럼프의 자기 부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트럼프의 정책이 관세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어떤 의미로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시 극단적으로 되돌아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돌아서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돈은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상속세의 폐지라든지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또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버린 웨스 펀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은 이 관세 정책에서 물러나기 어려운 그런 스탠스를 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서 미국의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대안으로서 세이프 헤븐으로서 금의 매력도는 당분간 높은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금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아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이해하셨을 줄 알겠습니다. 자,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춘삼월도 아닌 4월 날씨가 매섭습니다. 강원도에는 폭설 내리고요. 강풍도 불어서 겨울 날씨를 더 방불케 하는데요. 여러분 꼭 건강 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